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죠. 자,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우리가 또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 오늘 헤드라인부터 좀 네, 열어주세요. 일단 네, 헤드라인 열었습니다, 이미. 네. 예, 열어놨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뭐. 안 보이시나요? 네. 안 보여서요. PD님 좀 보여주시죠. 네. 예. 네, 일단 뭐 빅테크들이 트럼프 눈치를 알아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트럼프가 세긴 세나 봐요.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장이 안 열렸습니다. 이제 그 영면하셨죠. 그 이제 장례식이 열려서 카터 장례식이. 그것도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잠깐 말씀을 좀 네. 드릴까 합니다. 그 왜 그렇게 이제 전임 대통령이 돌아가시거나 장례식을 하면 그게 안 열리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나노 전쟁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 영면한 소식 좀 여기 그 어벤져스들이 다 출연했습니다. 여기 오시면 전임 대통령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한 자리에 다 모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AMD가 AI 신약 전쟁을 합니다. 요거 잠깐 소식. 약전쟁을 합니까? 네,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넷플릭스가 이제 또 광고 요금제로 이제 한판 전쟁을 하는 요 부분을 하고 리사쿡이라고 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준 이사가 있습니다. 요분이 이제 뉴욕의 증시에 관해서 약간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시간 대학을 나오셨어요. 미시간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이분이 이제 흑인이신데 되게 똑똑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나와서 대학 모교를 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교에 가셔서 이제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로스쿨에 가셔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연설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15페이지 정도의 그 연준 페이지 가시면 영문으로 된 요 연설문이 있어요. 그거 되게 읽어보시면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요에 관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되게 왜 가열돼 있는지 근데 요게 그리스펀이라고 예전에 연준 의장이셨던 분이 계세요. 요거랑 평행 이론처럼 되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랑 지금 증시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으면서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해 드릴.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뉴욕 증시가 약간 식었어요. 냉각기를 좀 맞아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좀 잠깐 짚어드릴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젠순왕 이 분께서 또 계속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갖고 좀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막 왕창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어제 이제 장이 좀 쉬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번 냉각기를 갖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잠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6가지 이야기를 빠르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다다닥 이제 블랙락부터 해보겠습니다. 블랙락도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이분도 이제 여기도 이제 벌써 이렇게 하더라고요. 블랙락도. 예, 블랙락도 이렇게 보니까 기후 변화 관련된 자기네들 여기서 이제 탈퇴하겠다고. ESG 관련된 요 자기네들 이제 이 가입이 돼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블랙락도 넷제로 자산운용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블랙락이 그래서 여기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블랙락이 뭐 이렇게 눈치를 보냐고 하는데 사실 이제 빅테크 못지않게 월스트리트로도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책 하나가 회사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미국이 또 대단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에서 보낸 서한에서 탈퇴 이후로 글로벌 고객사의 3분의 2가 탄소 중립의 목표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치적 환경과 규제 변화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돌려서 말하면 우린 트럼프 눈치를 본다. 이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이제 블랙락은 최근 기후 변화 관련된 주주들에 대한 지지율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47% 정도 지지를 했으나 최근에 4%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G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런 행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 압력을 의식한 것으로 당연히 의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ESG 이거를 되게 반대합니다.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되게 반대합니다. 정부 개입이나 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나 유권자 만족을 이런 부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파리 기후 협약이 국제 간의 협약이라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탈퇴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래서 탈퇴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파리 기후 협정이 미국 경제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석탄, 석유, 가스 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있으면 이제 규제를 받으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이제 보이는 것 쪽으로 이제 예시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미국에게 부담금을 되게 많이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부담금을 많이 냅니다. 이런 데서 이제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미국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잘 지킵니다. 파리. 그러니까 부담금을 많이 내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인도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규제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잘 지키는데 음. 지키지 않는 나라들은 상당히 느슨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근데 거예요. 이게 사실 논란이 지금도 있는데요. 네. 반박을 좀 해보자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발도상국들의 입장 그런 거예요. 이제 네네네. 4차 산업혁명이 영국을 토대로 네네네네네네. 먼저 왔기 때문에 네네네네. 너희들이 쓸만한 것들은 다 그러니까 썼다는 사다리 거죠. 걷어차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다 이제 너희가 있을 네네네네네네. 때는 그런 규제가 없다가 네.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왜 네네네. 선진국 측에서 규제를 하느냐. 그래서 네네. 그게 일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네네. 선진국 위주로의 네, 그런 무슨 얘기인지 부분이 있는 이건 이제 트럼프 건데 주장입니다. 이제 네. 트럼프 주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예, 주장이죠. 트럼프 주장을 해드려요. 네, 물론 이 맞아요. 반론도 이제 있는 거 아닙니다. 반론이에요. 저의 예, 반론. 예.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국익 우선을 이제 트럼프 주장입니다. 그쵸, 예, 그쵸.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론적인 거고 이제 협정 실효성 이게 다 안 지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부분에 이제 트럼프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블랙락이 이제 이거를 이제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블랙락이 많은 비용을 내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블랙락 같은 기업들은 이제 어떤 그 정부의 그런 것들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사실 블랙락이 이제 어떤 큰 기업이기 때문에 블랙락의 기조에 따라서 이제 월스트리트도 많이 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월스트리트와 빅테크가 주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구글이 좀 있습니다. 구글 보시면 구글이 이제 또 이제 100만 달러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기준을 하면서 적극적입니다. 11월에도 만났는데 또 만나려고 지금 돈을 또 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지난 6일 날 이게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더 이상 100만 달러는 안 받습니다. 네, 돈 내고 만든 게 지금 끝났습니다. 6일 날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VIP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받는데 구글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급해서 급행료를 끄는 것 같은데 반도점 소송이 지금 구글은 너무 급합니다. 이게 사실은 구글은 이게 지금 분할을 크롬이 나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막아야 되는 게 있고 여러 주하고 지금 법무부하고 지금 이렇게 막 마찰이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트럼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공화당이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어요. 기술 기업들이 공화당한테 배타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구글이 안 좋다. 그리고 약간 이 구글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 공화당 쪽에 좀 안 좋게 하고 있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구글이 뭐 공화당이 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거나 나오지 않게 한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공화당이.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얘네가 뭐 약간 극우적인 약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화당 쪽은 얘네들은 우리를 너무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감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 알고리즘 내에서 상당히 위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피해 의식이 좀 있습니다. 공화당이. 그래서 구글을 이거 좀 약간 쪼개야겠다. 힘을 좀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콘텐츠에 관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싶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미래 방향성 같은 것도 좀 조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쪼개질 것 같은 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트럼프하고 제일 급한 기업이 지금 구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데요. 메타는 팩트 체크가 지금 제일 이슈입니다. 지금 요게 유럽에서는 아주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메타의 팩트 체크는 글로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미국 내에서 없어지면 또 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 체크가 사실은 이게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또 될 수가 있어요. 팩트 체크를 안 하면 그럼 이게 또 그 유럽에서는 이 팩트 체크를 안 할 경우에 어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수다 이런 어떤 나쁜 것들이나 잘못된 어떤 가짜 정보나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이 메타의 어떤 그런 정보를 거짓 정보를 주는 요소 때문에 이런 요소가 어떤 소송에 분명히 휘말립니다.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저크버그가 이걸 꺼내 놓은 거예요. 이를 꺼내 놓은 거는 트럼프한테 막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메타가 너무 많은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 본부장님이 전해 주신 것만 몇 개인 것 같은데 네. 애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네. 문제가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크게 잘못한 게 뭐냐면 빅테크들한테 잘못한 게 뭐냐면 그 유럽은 EU가 나서서 이 빅테크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빅테크는 개개인의 기업들이 EU를 상대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 기업을 상대하는 개개인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불만은 미국이 나서서 좀 상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좀 상대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유럽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하니까. 네네. 유럽연합이. 거기도 이제 그 유럽 연합이 나서서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기부금도 내고 다 할 테니 너희가 해달라는 거 다 할 테니 이번에는 트럼프 너가 나서서 좀 해줘. 그리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저는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이번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어떤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을 서시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두고 보시죠. 다음 소식 좀 보시죠. 보실까요?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반도체 나노 전쟁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도 도전장을 내밀었네요. 네, 저는 이거 이제 도전장을 지금 이나노 전쟁이 이슈입니다. 사실 지금 좀 우리나라하고 TSMC가 좀 그러니까 TSMC가 제가 볼 때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TSMC가 거의 비슷합니다. 격차 그렇게 없고요. 5나노미터로는 우리나라하고 TSMC가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머지가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노 전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2나노 전쟁이 지금 있고 사실 이제 나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나노 전쟁이 제일 중요하고 미세 공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칩의 성능에서 전력 소모가 이제 나노가 이게 적을수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력 소모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2나노를 누가 이제 이게 상용화를 한 데는 없습니다. 2나노를. 지금 3나노를 상용한 게 삼성하고 지금 TSMC가 삼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뒤를 따르고 있는 약간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본이 2나노를 한다는데 일본은 지금 5나노도 좀 3나노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뭐 일본은 지금 약간 웃긴 상황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제가 볼 웃긴 때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8개 회사가 모여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라피도라고 레피던스의 약자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8개 회사가 모여서 그 손정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돈을 내고 정부에서 돈을 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일본이 예전에 그 이 아나운서가 좀 어린 시절에 일본이 좀 앞서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앞서갔었죠. 저 네. 초등학교 때는 네네네네. 일본이 이제 잘 사는 나라 예, 잘 사는 나라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는 약간 좀 그리고 일단 엔화도 비쌌어요. 근데 저희 이제 기준에서. 예, 그때 엔캐리가 하고 나서 이제 그때 미국이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앞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일본이 휘청휘청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시 일본이 나가고 있는데 요거 이제 나노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AMD 같은 고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나노는 지금 삼성, TSMC, 인텔이 지금 3파전이 하고 있습니다. 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이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TSMC가 지금 세계 파운더리 중에서 최고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나노 공정 개발 중이고 2025년에 요 이나노를 올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애플이나 AMD, 엔비디아, 퀄컴 등 주요 기업 고객들하고 협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TSMC하고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도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도입해서 기존 펜팻 대비를 향상시키고 전력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해 왔는데. 네. 웃기네요. 네. 그래서 뭐 강점은 파운더리 메모리를 네. 동시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전 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운드리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메모리 안 맞아요, 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이건 제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건. 네. 앞에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얘기라. 네. 기술적인. 그다음에 인텔은 제가 볼 때 둘 다 이거 분리를 못 하는데 사실 팹리스도 갖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저는 인텔은 팹리스만 했으면 좋겠어요. 파운드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상용화를 목표로 잘하는 것만 해야죠, 집중. 이나노 한다고 하는데 인텔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인텔은 3강에 못 들어갑니다. 네,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고요. 2024, 25로 하는데 사실 인텔은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은 뭐 새로운 기술 여기 뭐 로빈 FET 구현 방식과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기법인가 봐요. 서로 여러 가지 요 기법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SMIC라고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제 7나노 공정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5나노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고 이제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경쟁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한 5나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SMC와 삼성이 양강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앞서가느냐라고 했으니까 좀 격려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좀 격려 좀 해주고 정부 차원에서 좀만 해주면 사실은 우리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좀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너무 삼성전자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 저 안 미워요. 아니 본부장님이 우리나라 미워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가 네. 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나노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 기술의 측정한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는 10m를 의미하고 이거는 1m를 1억분의 1로 하는 매우 작은 단위인데 이게 이제 그 반도체 크기의 척도입니다. 예, 그래서 트랜지스 크기 회로 간격을 얘기하는데 공정 기술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더 작은 칩, 높은 성능, 더 낮은 전력 소모를 하는데 이게 작을수록 장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물리적 한계, 제조 비용, 양산화의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이걸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좀만 저희가 하면 잘 하고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지금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이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2025년도 5나노 공정 양산,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좀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SMC 어떻게든 꺾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실적 발표 나왔죠. 확인해 볼게요. 네, 전 못 봤는데 네. 체크해봤어요. 오늘 실적 발표여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계속 네. 말씀하세요.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못 본 거 봤을 땐. TSMC 실적 발표가 TSMC 실적 발표요? 네. 제가 아까 기사 쓴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예상치는 나왔던 네. 것 같은데. 네. 예상치는 이제 38조로 제가 네. 매출 최고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대략적인 건 나왔는데 뭐 네. 일단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사진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보이시죠? 트럼프란다 여기 클린턴 보이시죠? 힐러리 보이시죠? 바이든 보이시죠? 바이든 부부 보이시죠? 여기 해리스 보이시죠? 여기 트럼프 해리스 보이시죠? 오랜만에 네. 오셨네요. 여기 오바마 보이시죠? 오바마. 예. 야. 다 모이셨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어쨌든 애도의 날로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1월 9일을 거행함에 따라 하고요. 이게 원래 이 관례가 사실은 1860원 에브라임 링컨 암살된 이후에 이게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조지 부시 대통령 서거 이래 됐고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맞춰서 휴장하는 건 이제 전통에 따른 건데 모든 대통령이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대통령도 있고 안 하는데 보통 이제 보통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적인 중요한
인물들이 서거한 날에 이제 애도의 날로 합의하에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하진 않고 이분을 해도 좋겠다라고 이제 그 지금의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그 안에서 위원회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 이렇게 하면 그분을 그 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정하면 그날을 애도의 날로 정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국회나 이런 상하원 쪽에서 이제 그날을 정하자고 하면 그걸 정한다고 합니다. 그 날을 정하자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때 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요번에 애도의 날 한 번만 하는 거죠? 아니 이 대통령이 이제 이게 서거하셨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때 이제 하는데 이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 대통령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의미가 그쵸. 없는 네, 대통령도 네. 있을 수 크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폭군이었다거나 아니면 음. 하야를 했다거나 음. 안 좋은 일로 이런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음. 모든 대통령을 다 이렇게 애도의 날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모든 대통령을 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대통령만 이렇게 합의하에 그냥 이렇게 그의 날로 정한. 그러니까 대부분 대통령 많이 하지만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 날을 휴장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을 기리고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대통령을 그날로 휴일을 무조건 정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날을 이제 합의하에 상하원이나 이런 데서 합의하에 그냥 휴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국가적인 휴장일로. 그래서 이제 최근의 사례는 조지 부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2004년, 2018년, 1974년 린드 존스 대통령을 이제 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에 꼽을 만한 거죠.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좀 많이 안 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저도 기억이 잘 예, 거의 안 나요. 조지 부시와 네. 로이건 대통령하고 별로 안 나, 린드 대통령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조지 부시도 유명하죠. 네네. 그 나머지 대통령 그렇게 뭐 많이 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버지 부시랑.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날 대통령에서 이제 전통적인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통령 그러니까 슬프고 그런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국립 대성당에서 워싱턴 D.C.에서 했는데 약간 축제 같았대요. 저희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소리가 안 나서 그런데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이제 손자인 제임스 거기서 이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손자가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카터 대통령하고 제럴드 포드가 이제 경쟁자였어요. 라이벌이었는데 이제 그 추도사를 이제 그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되게 이제 재밌게 코믹하게 막 하고 이제 4년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했고 요런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생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하고 여기 보시면 트럼프하고 이제 여기 오바마하고는 생전에 둘이 완전 라이벌이었거든요.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둘이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현장에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낚시 얘기도 하고 되게 웃겼어요. 제가 이 현장에서 보면서 웃기고 그리고 이제 아팠다고 하던데 클린턴도 보니까 되게 정정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그렇네요. 네, 깔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바이든도 깔끔하고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정말 전 대통령이고 후보라 그러니 다 깔끔하고 선남선녀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국장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임 대통령들을 이렇게 딱 하니까 좀 약간 대접을 좀 하는 듯한 이렇게 명예롭게 이렇게 명예롭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조지아주로까지 딱 가는데 저 좋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고향까지 딱 가는데 여행하듯이 이렇게 쫙 가더라고요. 저희는 이름이 남죠, 사람은.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름이 남겠죠? 저희도 안타깝네요. 남으실 거예요.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자, 엔비디아와 AMD가 신약 한판 승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AMD가 어제 인베스트 드러그 디스커버리 컴퍼니 업스트랙트에서 이제 여기 이제 투자한다고 이제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2천만 달러를 이제 투자한다고 여기 리사수 사진이 나오면서 이렇게 신약 개발에 AI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AMD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려보니까 엔비디아는 이미 신약에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약 관련된 기반의 개발성을 중요성을 알려서 많이 쿠다나 이런 플랫폼 GDX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생명공학 쪽에 고성능을 해서 신약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솔루션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커션 뭐 퍼머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구조 같은 AI 기반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라 디스커버리라는 것도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플랫폼도 있었고요. 바이오네모라는 생물학 데이터도 있었고 캠브리지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이제 영국에 위치한 AI 전용 슈퍼컴퓨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헬스케어와 생명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엔비디아 쪽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미 그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매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장학 사업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쪽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쪽에 어플라이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고 이제 투자 규모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3년 7월에 엔비디아가 리커전에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37억 정도를 이미 투자를 했었고요. AI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있었고 테레이 테라퓨덱스라고 이제 그쪽에도 AI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AI 모델의 다양한 신약 개발에 이제 이런 오른쪽에 보시면 테레이 테락 여기 이제 신약 개발을 관한 이런 것들을 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다양한 신약을 개발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AMD가 이번에 이제 투자한 것들은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쪽에 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AI가 GPU 쪽에 뭔가를 해서 좀 연산을 많이 해서 복잡한 것들을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효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분해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가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임상 실험을 실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테스트를 이제 실제로 AI가 실제로 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상 어떤 현실을 주어지고 그것들을 실제로 해봤을 때 AI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AI가 할 수 있는 게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획기적인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 우리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해서 개발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꼭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쪽에 좀 개발이 빨리 AI 맞아요. 쪽이 됐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저는 예. 예, 그래서 노화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좀 원치 않은 병을 얻어서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AI라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네. 임상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서 네. 정밀 진단. 네. 그래서 네. 의약품이랑 제약 쪽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기는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지? 사기를 걔처럼 칠 수가 있나? 테라폼스라고 옛날에 아, 그 그 여자분 네. 맞죠, 그죠? 홈스라고 그분 음. 11년형 받아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이 있는데 9년형인가 그분이 있는데 그분처럼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스트리밍 전쟁입니다. 디즈니가 최근에 광고 관련해서 1억 5,700만 명 월간 요 회원 수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7천만 명을 모았다고 해서 화제가 엄청 됐습니다. 근데 이게 2배를 모은 거예요. 디즈니가. 그러니까 디즈니가 훨씬 더 이 회원 수가 많은 거예요. 월간 광고로 보는 회원 수가 월간 활성화 수가 이게 이제 물론 세 개의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게 얘네는 갖고 있는 게 디즈니랑 훌루랑 ESPN을 합쳐서긴 하지만 그러니까 디즈니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넷플릭스는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 개를 합쳐서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높다는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러니까 디즈니가 만만치 않은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올해부터 만만치 않은 두 기업 간의 경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디즈니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디즈니가 ESPN이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훌루가 인도나 이쪽에 아주 유명합니다. 인도 쪽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훌루랑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디즈니 마블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음. 강하거든요. 그래서 마블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해서 아주 강합니다. 디즈니 자체도 이제 명작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고전들이 많아서 그런들이 강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드라마 쪽이 아주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음.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디플, 같고, 네. 네, 무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디플에서. 올해 드라마 라인들이 괜찮습니다. 음. 예, 여러분 드라마 라인들이 이제 1월 15일 날 또 김혜수 씨 드라마도 나오고 지난해 이제 또 강풀 드라마를 시작해서 이제 조명가게 같은 게 그거 저 있어. 봤어요. 네. 조명가게. 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올해도 이제 또 아, 서치부터 시작해 쭉 나옵니다. 한 5-6개가 쭉 나옵니다. 15일부터 쭉 시작하는데 무빙 2도 나오겠다. 그래가지고요. 무빙투는 라인업 없더라고. 아직 없어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업이 쭉 나왔습니다. 오늘 한 6개인가 쭉 라인업이 나왔는데 15일부터 한 2-3주 간격으로 쭉 나오는데 드라마 라인업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명 배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타라고 이제 그 스타라고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쪽 서치 드라마 라인업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약간 마블처럼 만들어 놓은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업에서 디즈니가 지금 강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디즈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디즈니가 지금 이제 광고 기반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광고 매출이나 글로벌 확장성에서 아주 좋고 최근에 또 이제 또 합쳐진 스포츠 쪽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만만치 않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넷플릭스보다 이제 그런 쪽에서 강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디즈니와 이제 두 넷플릭스의 이파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디즈니 쪽에서도 이제 한국 컨텐츠 너무 잘 만드니까 네네네네. 많이 투자가 들어오겠어요. 한국 네, 컨텐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어쨌든 지금 티빙하고 웨이브하고 이제 합쳐진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넷플릭스랑 또 SBS랑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합동연행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와 이제 OTT의 뭔가 변화가 또 계속 있으면서 뭔가 변화가 또 있는 것 같고 경제 TV와 또 뭐가 좀 있지 않을까요? 변화가? 저희도 뭐 도와주십시오. 네, 뭔가 있을 것 투자해 같습니다. 주십시오. 네,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네, 뭔가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자, 리사 쿡이 최근에 뉴욕 증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6년에 앨런 스펀이 이제 비이성적인 과열이라는 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랑 비슷하게 리사 쿡이 최근에 이제 본인이 자기의 이제 모교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미시건대 강연에서 지난 6일 날이어서 좀 지난 얘기인데 주식과 회사채를 포함한 다수의 자산군이 높은 평균 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서 기반된 거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바로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투자를 너무 우상향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에 너무 기대하고 뭐 투자만 하면 돈을 다 번다. 아무거나 뭐 집으면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에 무조건 투자하면 언젠가는 돈을 번다. 20-30% 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경고입니다. 제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나 높은 하락 가능성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펀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발언 이후에 단기 조정이 있었고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버블이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이제 버블과 맞물려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약간 평행 이론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고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리고 이제 리사 쿡이 어쨌든 연준의 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좀 주식을 투자하실 때 좀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그러니까 뭐 트럼프 효과도 있지만 지금 너무 과열돼 있는 듯한 느낌이.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아무 호재도 없는데 3배나 뛰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호재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모델 Y가 싸다는 뭐 모델 Y Q 모델 Q가 싼 모델이 나온다는 말 하나만으로 그냥 6% 막 뛰고 막 효과죠. 네. 솔직히 말해서. 네, 그쵸? 트럼프 효과 하나만으로 그냥 3배.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주식 고점론은 사실은 처음 나온 건 아니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좀 쉬어가긴 하잖아요. 그죠? 네. 조금 지금 조정을 좀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한 번씩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리사쿠 그리고 이분이 되게 합리적이신 분이라고 미국에서 평가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설득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고 미국에서도 좀 비중 있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원문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15페이지로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 원문이 있습니다. 이제 원문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번역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분석해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분석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1996년 거랑 이거 두 개를 분석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차라리 이제 원문을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차라리 원문을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암호화폐 소식 바로 좀 토스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같이 볼 텐데 일단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92,000선 뭐 위태위태하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 94,000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아시아 증시 좀 개장하면서 움직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들이 이제 이더리움까지 올려줘서요. 이더리움도 지금은 다시금 회복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 일단 떨어진 원인은 크게 그겁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실크로드 물량, 이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 한 가지랑 트럼프가 취임 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다라는 매도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좀 하락이 좀 나와줬고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 흐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 오늘도 준비한 그 소식들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녹화 시간 기준으로 제가 좀 실시간으로 집계한 그런 자료들이라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시총 상위 코인들에 관한 신규 주소수가 급증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이더리움의 신규 주소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더리움이 지금 크게 강세를 못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더리움 좀 예전만 하지 못하다 그런 분석들도 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고래 동향이라든지 또 기관 쪽 수요라든지 뭐 ETF 유입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수급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가격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0.2만 개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워낙 장기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 대비해서 신규 주소수가 좀 적고요. 리플은 5.8만 개, 도지코인 2.9만 개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 신규 주소수들이 좀 들어오는 크립토 시장이 지금까지도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오늘 17억 8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있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5시에 17억 8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도래를 해서 이것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좀 야기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 바로 그리고 최근 기사예요. 이거는 3대 거래소의 선물 비트코인 선물 롱숏 비율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비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롱이 48.8, 숏이 51.1 이렇게 청산이 된 건데요. 이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좀 견조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롱이랑 숏 비율 자체도 청산 비율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거의 반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롱을 바라보는 투자자가 조금 더 적기는 하지만 거의 반반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내려갈 것이다,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비등비등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때 이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가 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은 비율로 숏에 베팅을 했거나 롱에 베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비율적인 측면에서의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는 가장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년 내 최저치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드워치를 가지고 왔어요. 패드워치 상으로 이제 금리 동결에 관한 확률이 93%나 올라갔습니다. 미셸 보우먼 이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다. 올해 없을 거다. 근데 이 미셸 보우먼 이사는 워낙 시장에서 매파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기도 했고 이제 사실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지표상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시장을 움직이기에 너무나 좋은 카드잖아요.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이걸 아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굳이 경제적인 지표들이 이제 너무 단단하고 좋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내가 카드를 써서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 그 카드를 이제 섣불리 쉽게 쓰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보험은 의사처럼 '아예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는 요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이런 위험 자산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뉴욕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같이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크로드 비트코인 매각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너무나 과도하다. 시장에서 수화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크로드 물량에 관해서 우려하셨던 분들께서도 그렇게까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물론 이제 악재가 낀 데에서 실크로드 물량은 이제 더 큰 악재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시장에 엄청나게 시장을 이제 완전 내릴 만한 악재가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과도한 우려는 지금은 조금 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고 이제 온체인 지표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오히려 매집 기회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93,000 달러 선을 유지했었던 뉴욕 증시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컨트의 맥디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자의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SOPR 지표가 0.98로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손절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손절이 들어간 거죠. 조금 이제 늦게 10만 달러 이제 됐대라고 돌아오셨던 분들 들어오셨던 분들께서의 매도 물량들이 조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 고점과 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고려를 해봐도 지금의 조정은 상승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 스마트 투자자들이라고 저희는 하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매수에 나섰기 거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 댓글을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제 얼굴을 작게 해주고 화면을 크게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료 화면을.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화면 구도상 저희가 자료를 더 확대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볼게요. 제 얼굴보다 이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이제 코멘트를 남겨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온체인 지표도 같이 볼게요. 왜 웃으세요? 너무 웃으시는데요? 아니 그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네, 앵커님 뭐 예쁘신 건 알겠는데 얼굴 좀 작게 해주시고 화면을 좀 크게 해주세요. 이런 의견이 기술적으로 안 있었어요. 된다고 얘기해. 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공급량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공급량 자체가 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추가 소식으로는 채굴자들이 매도를 안 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굴을 하셔도 이제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않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어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요. 시장 비트코인 공급량이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유동성 재고 비율은 지난해 10월 그리고 41개월에서 최근 6.6개월로 급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받쳐줄 만한 시장 유동성 자체가 6.6개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이런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또 온체인 지표상의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흥미로운 온체인 지표여서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입니다. 톤코인의 사용자 유입도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크립토컨트의 기고가 톤의 신규 사용자 유입률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반등 구간에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톤코인 가격과는 지금 디커플링 상태인데 일단은 신규 사용자 유입 수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가격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톤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톤코인 보유자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온체인 지표는 아닌데요. 1,000개 이더 이상을 보유한 이더리움의 거래수가
5,634로 한 달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K 이상의 또 이더리움 고래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매도 물량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고래들의 매집을 봤을 때 이제 이더리움 쪽에 관한 가격 방어력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전해드릴 내용도 제가 또 숨가쁘게 좀 전해드리게 됐고요. 오늘 또 랩소디 좀 긴 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또 좋은 이제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주말 또 잘 쉬고 와야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랩소디는 여기서 또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